네. 자, 오늘 일단 먼저 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호흡률 실험하고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은 그 중간에 안 하고 이제 뒤로 빼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할 건데, 사실 뒤로 빼서 하는 거 치고 뭐 엄청난 뭔가가 있어서 뒤로 빼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설명을 할 때는 그 회로도 계속 외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뒤로 뺐던 거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그 심각한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간단한 실험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흡률 실험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호흡률 실험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떤 거냐, 발화 중인 콩을 주로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약간 씨앗이니까, 그래서 콩에서 이 발화 중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원래 그 식물이라고 하면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발화 중인이 되면은 우리가 씨앗에서 그 아주 어린 묘목이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발화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동안은 주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이 시기는 그냥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이미 가진 유기물들로 가진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제 발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광합성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딱 깔끔하게 호흡만 볼 수 있어. 물론 이제 동물로 해도 되긴 하는데, 동물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호흡이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물을 어떻게 가둬놓고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가둬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 동물의 호흡 자체가 굉장히 들쭉날쭉할 겁니다, 동물은. 그래서 이제 발화 중인 콩을 이용해서 이 호흡에 관련된 실험을 하고 싶은 건데, 얘는 실험 자체의 설계는 되게 간단해. 이렇게 발화 중인 콩을 넣어놓고, 그냥 하나만 그릴게요. 여러 개 그리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발화 중인 콩을 놓고 여기를 막아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아두는 게 아니라 여기 관이, 그러니까 빨대 같은 걸 이렇게 꽂아둔 상태로 막아둘 건데, 요건 단순히 이제 빨대가 아니라 눈금이 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금이 가 있는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막아둔 상태로 이 빨대로 꽂아둔 다음에 중간에 잉크를 넣어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냐면, 만약에 잉크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관 안에 있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의 양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관 안에 기체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려고 할 테니까, 안쪽에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러면 요 잉크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시험관 안에 기체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잉크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될 텐데, 단순히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 실험을 설계를 해놓은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이 상태의 실험을 설계해놓고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요,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게 그냥 멈춰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의 기체의 양의 변화는 없는 게 가장 이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똑같은 콩을 여러 개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로부터 콩을 이제 수확을 해. 그 다음에 그 콩을 여러 개 갖다 놓고 다 시험관 안에 가둬가지고 시험관 옆에다가 이렇게 잉크를 두고 실험을 해보잖아? 그러면 어떤 콩은 이 잉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콩들은 잉크가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이건 잉크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잉크가 멈춰 있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잉크가 멈춰 있다, 즉 기체의 양이 변하지 않거나, 혹은 안쪽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기체의 양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소리는, 자, 콩이 원래 하고 있는 거는 호흡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호흡에서 얘기하는 기체는 기본적으로 O2를 소모하고 CO2가 발생하는 형태일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잉크가 가만히 있다면 소모되는 O2의 양과
발생하는 CO2 양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잉크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무슨 얘기? 소모되는 O2의 양이 발생하는 CO2의 양보다 많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호흡식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발생하는 CO2랑 소모되는 O2의 양이 같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특히나 저 식의 메인이 되어 있는 포도당을 기준으로는 당연히 같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잉크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식 자체를 봤을 때 포도당을 호흡에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소모되는 O2의 양과 생성되는 CO2 양이 같아야만 해. 근데 실험 결과 중에서 어떤 콩들은 저 잉크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당연히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O2 소모량이 더 많다는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 어떤 그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 예, 포도당 말고 다른 걸 썼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포도당을 쓰는 이상 무조건 저식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 O2의 소모량과 CO2 발생량은 같아야만 할 거거든요. 근데 포도당이 아닌 다른 걸 썼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소모된 O2의 양과 발생한 CO2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포도당을 제외한 다른 걸 사용했을 때란 얘기인데,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그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 이 호흡식을 메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호흡하면서 얘기했지만 모든 생물은 다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포도당을 이용한 회로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해당 과정도 그렇고 TCA 회로도 그렇고 전부 다 포도당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포도당 말고 우리가 에너지를 꺼내쓸 수 있는 나머지 다른 물질 뭐예요? 단백질이랑 지방이지. 그래서 단백질이랑 지방을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포도당이랑 유사한 형태로 바꿔서,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 이 회로, 포도당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회로 안에다가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쓰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포도당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산소는 포도당 분해할 때만큼 많이 소모해야 되고 물질 소모도 포도당 분해할 때랑 비슷하게 소모되는데 만들어지는 CO2가 더 적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사실상 만들어지는 ATP가 적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다 적게 만들어지는 거지, 포도당을 제외한 다른 물질을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호흡열 실험이거든.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O2 소모량하고 CO2 발생량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설계되어 있는 이 실험은 물론 이제 실험을 위해서 물 여기 보통 적신 휴지 뭐 이런 걸 같이 깔아놓거든. 근데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O2 소모량하고 CO2 발생량의 차이를 알려주는 게 될 거예요. 보통은 어느 쪽이 더 많으니까 O2 소모량이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지. 그래서 O2 소모된 양 빼기 CO2 발생량만큼의 그 값을 이 잉크가 이동한 거리로 확인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이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내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둘 중에 하나를 더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O2 소모된 거랑 CO2 발생량의 차이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O2 소모량하고 CO2 발생량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꼭 필요해. 지금은 이 차이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호흡열 실험을 할 때는 O2 소모량 혹은 CO2 발생량 둘 중 하나를 측정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게 똑같이 발화 중인 콩을 두고요. 빨대를 꽂아 놓고 정말 제 그림이 혼란스럽네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잉크를 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KOH
NaOH를 주로 쓰는데 NaOH를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뭐 CaOH2를 써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를 적신 솜 같은 걸 이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역할이 뭐야? KOH를 적신 솜의 역할이 뭘까요? 이건 우리 생원에서도 그 실험에서 다룬 적이 있고요. 화원에서는 산화환원 아니 산염기의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알기로는 KOH의 특성 관련해서, 그러니까 염기성 물질들의 특성 관련해서 통합과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CO2를 흡수하지. 우리가 KOH를 포함해서 앞에 뭐가 붙어있든 상관없이 뒤에 OH가 붙어있는, 즉 뭐야? 염기성 물질들. 이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은 CO2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버리거든?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일종의 중화 반응인 거지. 원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 산성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염기성인 물질들은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요. 그래서 그냥 셀프로 중화 반응 같은 걸 해버리는 거지. 이게 이제 염기성 물질들의 특징인데, 그런 염기성 물질을 적신 솜을 갖다 놓게 되면 소모된 O2랑은 쟤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발생한 CO2를 어떻게 해버릴 거야? 제가 전부 다 흡수해버리겠지. 그러면 이 아래쪽 시험관은 정확하게 뭐만 측정할 수 있냐? O2 소모량만 측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치? 발생한 CO2 제가 다 흡수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얘는 O2 소모량만 측정하면 측정이 되겠고요. 얘는 O2 소모량 빼기 CO2 발생량이 측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실험만으로 우린 뭘 다 알아낼 수 있어? 소모된 O2의 양과 발생한 CO2의 양을 정확하게 다 구별해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 값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잉크의 이동 거리를 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 실험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잉크가 안으로 뭐 한 5cm 이렇게 들어왔어, 왼쪽으로. 5cm는 좀 이따 계산하기가 좀 띠꺼우니까 10cm 이렇게 해둘게요. 10cm 안으로 들어왔어. 이런 상황인데 얘는 안으로 한 2cm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O2 소모량을 그냥 10cm라고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요걸 생각해 보면 O2 소모량이 10cm인 상태에서 O2 소모량 빼기 CO2 발생량이 2cm인 거지. 그러면 CO2 발생량이 8cm만큼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호흡에서 O2 소모량하고 CO2 발생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측정은 결국 뭘 위해서 하게 되냐면 이걸 통해서 우린 호흡률이라는 걸 구하고요. 호흡률은 O2 소모량 분의 CO2 발생량으로 둡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 보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O2 소모량 10 분의 CO2 발생량 8, 즉 0.8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호흡률이 0.8이면 이거 지방입니다. 지금 이 콩은 지방, 지질을 호흡 기질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이 0.8인가? 지방이 0.8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률은 실험을 통해 측정하는 값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생명과학자들이 요거와 관련해서 이 호흡률 실험을 통해서 다 만들어줬거든, 호흡률을. 실제로 탄수화물을 호흡기질로 사용하게 되면 호흡률이 정확하게 1이 나옵니다. 탄수화물이 호흡기질일 때. 이건 포도당이 아니어도 돼. 모든 탄수화물, 어떤 탄수화물을 갖다 놔도 호흡률이 정확하게 1이 나오고요. 지방을 호흡기질로 사용할 경우에 0.8의 호흡률을 갖고요. 단백질을 호흡기질로 사용할 때 0.7의 호흡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맞나 확인 좀 해주라. 이 둘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지금 좀 긴가민가 하거든. 맞냐? 바뀌었어? 아, 바뀌었대요. 죄송합니다. 이게 단백질이고 이게 지방이래요.
저도 이제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네. 그래서 단백질을 호흡 기질로 사용할 땐 0.8, 그러니까 요 실험대로가 그대로 단백질이 호흡 기질인 걸 때네요. 그다음에 지방이 호흡 기질일 때가 0.7의 호흡률을 갖고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 값을 먼저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 콩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호흡 기질이 뭐다, 호흡 재료가 뭐다, 이걸 알아낼 수도 있겠고, 어떤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발화중인 콩을 갖다 놓고 내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 물질이 탄수화물인지 지방인지 단백질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저 콩한테 갖다 줘. 그래서 저 안에다가 콩이랑 그 단탄지 중에 뭔지 모르겠는 어떤 유기물이랑 같이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콩이 흡수를 해서 그걸 가지고 호흡을 할 텐데, 그랬을 때 호흡률이 0.8이 나오면 이건 단백질이겠구나, 호흡률이 0.7이 나오면 이건 지방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물질을 알아내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겠지. 네, 그런 식으로 이 호흡률 실험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호흡률 자체를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해. 그냥 O2 소모량분의 CO2 발생량.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네. 어머, 이미 지웠네. 네네. 네네네. 그거는 아예 영향을 안 주진 않을 거거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호흡량 자체가 전체적인 온도에 영향을 줄 만큼의 열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콩 한두 알 정도에서 나오는 열량으로는 주변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한 0.1도에서 한 0.01도 막 한 요 정도 폭밖에 변하지 않아서 그거에 의한 기체 부피 변화는 별로 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게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 특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쿨링팬 같은 걸 달아주면 되죠. 온도 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호흡열 실험은 굳이 쿨링팬을 달아놓지 않아도 굉장히 정확하게 값이 나와. 그러니까 콩에서 콩이 호흡을 통해서 내보낸 열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콩 한 개체다 보니까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있네. 아닌가? 됐다. 네, 아무튼 요 정도면 설명된 것 같아, 그치? 그러면 됐죠? 그러면 다음 실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열 실험이고요. 사실 실험을 따로 빼서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생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조했다시피 결국 너네 투과목은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어차피 크게 의미는 없어. 수행평가만 잘 받으면 되니까. 반대로 그래서 수행평가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실험 같은 거는 수행평가 문제로 내기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따로 정리를 하는 의미도 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창 TC회로 나갈 때 중간에 그냥 호흡률 실험 같이 섞어서 해버렸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따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에 나오는 크로마토그래피. 근데 크로마토그래피 자체는 알지? 혹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해본 사람? 실험해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실험해본 사람 있어? 그래? 동아리에서? 그래. 좋고.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 혹시 뭐 했어? 뭘로 했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그러니까 대상 물질을 뭘로 했어? 시금치? 오. 그럼 이 실험을 그대로 한 거네. 좋고.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중에서 되게 제일 유명한 게 그건데.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거 찍어서 해보는 거. 크로마토그래피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종이에다가 제일 유명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이 뭐냐면, 종이에다가 검은색 볼펜이나 아니면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찍어. 그리고 얘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두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이 이 종이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찍어둔 점의 잉크가 이 물에 딸려 올라가면서 분리돼요. 이 잉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의 성분으로 분리가 돼.
그래서 그걸 관찰하는 게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이거든. 이게 중학교 아마 2학년이 맞을 텐데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파트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는 기본적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여기다 찍는 점 자체가 일단 혼합물일 거고요. 그래서 그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여러 가지 물질로 분리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문제는 얘는 그 분리한 물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딱 과학적인 실험이 목적이에요. 여기다 점을 찍어 놓은 이 물질이 몇 개의 혼합물로 되어 있을까를 알아보는 정도가 되는 거지. 몇 가지의 혼합물로 되어 있을까, 이런 거 정도만 알아보는 실험이 되는 건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용어를 좀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진짜 실험 자체가 이렇게 설계가 되거든. 우리가 점을 찍는 종이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얘는 꼭 종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점을 찍는 이 물질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이 점이 뭐냐에 따라서 저 뒤에 써야 되는 그 종이가 되게 종류가 달라지거든. 근데 아까 얘기한 컴퓨터용 사인펜, 뭐 볼펜 이런 거는 유성 볼펜은 보통 안 될 거니까 수성 볼펜 이런 거는 보통 그냥 일반 종이를 씁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근데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떤 수업을 듣게 되면 한 번씩 꼭 실험을 할 거거든.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실험을 해보면 그때 쓰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석고로 된 종이 같은 느낌.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 뒤에 종이로 사용되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다 통틀어서 이렇게 사용되는 애를 다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정지상이 되고요. 얘를 이동상이라고 부를 건데 보통 이동상이란 표현보다는 얘는 그냥 용매라고도 많이 부르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찍은 점에 해당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상하고 정지상은 조금씩 다 다르게 해줘야 돼.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이 점을 찍은 물질의 혼합물이 뭔지 전혀 모르잖아? 그럼 되게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지. 매번 이동상하고 정지상, 용매하고 정지상을 계속 바꿔보면서 해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분리해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점을 찍은 물질이 지용성 물질 2가지와 수용성 물질 뭐 5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용매를 수용성 용매, 그러니까 물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값과 용매를 기름, 그러니까 지용성 용매를 사용했을 때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 다르겠지. 실험 결과가. 그래서 되게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일단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인데 이게 이제 광합성이라는 파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광합성에서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광합성 색소의 분리예요. 물론 얘기한 대로 광합성 색소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에 쓰일 수 있는 실험이지만 일단 광합성 색소를 분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실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얘기할 게 좀 많아. 뭐 예를 들면 광합성 색소를 추출하는 방법부터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시금치 같은 걸 제일 많이 쓰거든요. 녹색 식물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시금치 같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 광합성 색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수용성이 아니에요, 보통. 근데 우리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될 게 광합성 색소가 수용성이면 문제가 있죠. 사실 꽤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뭐야, 막 비가 와. 그러면 식물의 잎에 막 색깔이 빠져.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용성, 물이라고 하는 건 그 생물한테는 다 중요하니까 식물 안에도 물이 되게 많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물에 색소가 다 녹아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보통 이 광합성 색소 같은 경우는 수용성인 것보다는 지용성이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에 녹아야지 물에 녹으면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이 광합성 색소 자체가 좀 지용성을 띄워가지고요.
추출할 때에도 그 뭐야 추출할 때 쓰는 게 정확하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세톤? 아세톤 그 전기 용매였던 것 같은데 지용성 용매를 주로 사용합니다. 추출할 때. 혹시 기억나? 그때 추출을 그치? 아세톤으로 추출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요거 실험 같은 경우에는 색소 추출까지 같이 그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소 추출 정도는 그냥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 아무튼 이렇게 색소를 추출해 두게 되면, 그럼 진짜 딱 녹즙처럼 생긴 게 나오거든요. 물론 녹즙은 아니에요. 물에 섞어 놓은 건 아니니까 녹즙은 아닌데, 녹즙처럼 이렇게 초록색 색깔을 띠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찍은 점은 절대로 용매 안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용매로부터 일정 거리 위에 존재해야 되는 거지 용매에 담가지면 안 되거든. 왜냐면 만약에 이 점을 이 정지상을 더 깊이 밀어 넣어갖고 점이 용매 안으로 담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용매에 녹아서 용매 안쪽으로 다 퍼져나가겠지. 그래서 이 정지상이 아무 의미도 띠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아까 우리가 우유에다가 제티 녹이는 것 마냥 그냥 집어넣으면 이 점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용매. 그래서 완전히 담그진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 이렇게 그 거리 우리가 용매에 담글 거리보다 일정 거리 위에 이제 두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얘가 담가만 두면 알아서 이 정지상을 따라서 용매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저걸 과학적인 거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관 현상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아는 거지. 종이를 이제 물에다가, 그렇죠? 네, 이따 시험 볼 화투 내용인데, 아무튼 종이에다가 종이를 물에다 담가 놓으면 우리가 종이에 물 쭉 빨려 올라가는 거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봤던 현상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담가두면 이 용매가 따라서 올라가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원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담가놓은 용매의 시작점이 원점이 아니라 우리가 찍어놓은 점이 이제 원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가놓은 시간에 따라서 용매가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이쯤까지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이 정지상을 따라서 용매가 이동한 전선을 용매 전선 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점으로부터 용매가 용매 전선까지 쭉 딸려 올라가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면, 이 물질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서로 완전히 다 동일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어떤 게 다를 거냐면, 만약에 성분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A는 용매랑은 엄청 친한데 우리가 종이로 사용하고 있는 뒤에 정지상이랑은 별로 안 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친하고 안 친하고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그 물질끼리 더 잘 붙어 있고 더 잘 섞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라는 물질은 용매 쪽에는 엄청 잘 섞이는데 정지상에는 엄청 안 섞이는 물질인 거지. 이런 식이고, B는 A보다는 용매랑 좀 덜 친해. 그리고 정지상에는 좀 더 친한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지상 우리가 넣어준 종이가 뒤에 요 용매한테 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매랑 정지상은 서로 좀 다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정지상이 용매에 녹아버리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반대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이 좀 수용성이 강하면 이쪽은 수용성이 약한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이 흔할 건데요. 그랬을 때 A, B는 얘는 용매에 좀 더 친하고 얘는 용매랑 좀 덜 친하고, 그럼 C는 그거보다 좀 덜 친하고 D도 그거보다 좀 더 덜 친하고,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을 거고, 용매랑 안 친할수록 반대로 정지상이랑은 더 친할 거거든.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일단 모든 물질이 용매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용매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속도가 서로 다 다르겠지. 왜? 용매랑 너무 친한 A 같은 경우는 용매가 가는 걸 그대로 다 쫓아갈 거예요. 정지상이랑 어차피 별로 안 친하니까 뒤에 있는 종이랑 안 친해.
그래서 종이가 붙잡는 힘이 너무 약하고 그냥 용매를 따라 쭉쭉쭉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근데 D는 용매랑 별로 안 친해. 반대로 정지상이랑 엄청 친해. 뒤에 있는 종이랑 너무 친해. 그러니까 얘는 종이한테 자꾸 붙잡혀 있지 용매를 쫓아가게 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용매 전선이 한참 위에 올라가도 되게 천천히 딸려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상 용매와의 친한 정도랑 정지상과의 친한 정도에 따라서 이 물질들의 이동 속도가 달라. 그럼 분리가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리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거든요. 근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단 우리가 광합성 색소에 대한 크로마토그래피로 보지만 사실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장 많이 쓰는 건 그 켈빈 회로나 TCA 회로의 분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완자 문제에서 한 번씩 보게 될 건데 그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해석을 할 때 잘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은 질문하시면은 그거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 한번 아예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 거긴 합니다. TCA 회로나 켈빈 회로를 분석할 때 크로마토그래피를 어떻게 쓰는 건지는 나중에 한번 다룰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광합성 색소를 분리하게 되는데 사실 별로 그 여기서 그 다룰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냥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원점은 보통 실험이 끝나면 사라지고요. 그리고 요쯤이 용매 전선이라고 했을 때 광합성 색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4개로 나눠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는 보통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찍은 게 하나의 점이었기 때문에 약간 퍼져나가는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걸 우린 그냥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보통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매와 가장 친한 물질이 카로틴이고요. 카로틴. 그리고 얘가 잔토필일 거고. 얘가 A, B.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잔토필 카로틴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확인 좀 해봅시다. 그래도 잘못된 정보를 적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맞네요. 그래서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이렇게 4개의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식물의 색소를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B 실제로 요 그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해보면 얘는 색깔까지 다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찍어 놓은 거는 그냥 초록색 점일 텐데 진짜 녹즙처럼 그냥 딱 찍혀 있을 텐데 실험이 끝나고 나면 카로틴은 약간 밝은 붉은색, 약간 주황색 같은 색깔을 띠고 있고요. 잔토필은 되게 안 보이는데 약간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엽록소 A 같은 경우도 얘도 좀 얘가 좀 진한 초록색으로 나오나 그렇고요. 엽록소 B도 뭔가 되게 연한 초록색에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약간 잔상이 보이는 것처럼 해서 약간 연두색,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린 4개의 색소로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도 당연히 그냥 분리만 된다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에서도 전개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RF 값이라고 하는데 구해두게 되는 값이 있어요. 일종의 호흡률처럼. 근데 얘는 호흡률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사실 별로 RF 값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딱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 안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거라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는 일단 적어둘게요. 이게 이제 RF값 전개율인데 그냥 말 그대로 별거 아닙니다. 용매 전선 이동거리 분의 물질 이동거리라고 표현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매가 얼만큼 이동했는데 이 물질이 이 용매를 얼만큼 쫓아왔느냐를 표시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RF 값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우리가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우리가 사용한 용매랑 이 물질이 얼만큼 친하냐 정도를 표현해 주는 거지. 만약에 내가 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는 걸 물로 했어. 그러면 RF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애는 용매전선 이동거리라는 소리는 물이 딸려 올라가는 데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요. 보통 이 거리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 이동거리도 얘가 이제 물질이 여러 개로 분리될 텐데 각각에 대해서 따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 위에 쫓아온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물질 이동거리가 크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RF 값이 크게 나오겠죠. 그럼 뭐야? 지금 우리가 이 점을 찍은 물질 안에, 이 점을 찍은 혼합물 안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서는 얘가 RF 값이 제일 큰 애가 물이랑 제일 친해. 이런 정도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RF 값이 제일 작은 애는 물이랑 가장 안 친한 게 된 거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게 RF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안에서 정리해봐야 될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정지상, 이동상, 그러니까 이동상은 용매랑 같은 얘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RF 값이 어떻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정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일단은 충분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4단원을 해야 되는데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4단원 합시다. 자,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서 해볼 건데요. 일단 오늘 방금까지 한 내용으로 호흡광합성 관련한 내용은 다 했어. 그 메인 스트림에 해당되는 그냥 기본적인 그 중심 줄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했고요. 뭐 좀 파편적으로 더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TCA 회로나 켈빈 회로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 실제로 우리가 TCA 회로나 켈빈 회로를 그리게 된 게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분석으로 그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이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만 그 포도당을 제외한 다른 물질이 어떻게 호흡에 사용되는가에 대한 것도 그 우리 답지에는 그림이 있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일단 원래 봐야 되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한 거긴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제는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이제 4단원인데 4단원은 생투의 유전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투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주면 이미 앞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잠깐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볼 게 뭐가 있냐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5단원, 6단원 생투는 사실 과학 분야로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 끝이에요. 아니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하면 2단원, 이렇게 1단원 따로. 우리가 생명과학의 분야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많지만 크게 생리학, 유전학, 생태학, 그리고 생명공학. 공학은 그냥 공학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생명과학이라는 주제 안에서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일 텐데, 물론 이제 생명공학도 나누면 뭐 유전공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사실 유전학도 나누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생리학도 나누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뇌과학 이런 것도 다 생리학의 일부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생투는 2단원부터 4단원, 4단원이 유전이거든? 근데 2단원까지 2단원부터 4단원이 전부 다 그냥 생리학 분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이 유전학 분야에 들어있는 유전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유전되는가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전학은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식한테 유전되는가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걸 좀 더 길게 보는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냥 생리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2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생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체내에 있는 물질들 혹은 체내에 있는 세포들 혹은 체내에 있는 어떤 구조들, 조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생리학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분야의 어느 분야를 전공을 하든 생명과학과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어느 분야를 전공을 하든 무조건 배우게 될 과목이고 모든 생명과학의 기초가 되는 게 세포생리학이거든요.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세포생리학. 그리고 세포생리학의 90%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생투의 2단원부터 4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모든 생명과학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들이 전공할 어떤 생명과학이 됐든. 그래서 4단원은 이제 그 중에서 조금은 그래도 유전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전이라는 그 주제로 보긴 보는데 어차피 생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전히. 호흡광합성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찰이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긴 한데요. 그리고 뭐 이제 5단원이 생태학이고 6단원은 생명공학 이렇게 되고 요게 여기가 이렇게 되고 1단원은 그냥 쓰잘데기 없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면 생명공학이긴 한데 그 생투 1단원은 그거예요. 생명과학의 실험 방법. 우리가 생원에서는 귀납적, 연역적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면 생투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험 방법을 보는 거지. 어차피 우리 나중에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아마 물리에서도 비슷한 걸 다룰 텐데 템셈이라고 하는 현미경들도 좀 배워야 되고요. 그 주사전자 현미경, 투가전자 현미경 이렇게 두 가지랑 그 다음에 뭐 있냐? 광학 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네, 아마 현미경은 이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방사법, 세포분해법이라고 하는 실험 방법들. 그러니까 이런 실험 방법에 대해서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게 1단원이라서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그냥 쭉 정리를 할 거고. 5단원, 6단원, 6단원은 말고 5단원 여러분들이 아예 다룰 일이 없는 내용이니까. 근데 생투에서 이것도 아마 했던 얘기긴 한데 생투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은 그 생투 수능 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킬러는 5단원에서 나오고요. 그 바로 아래 단위도에 사실 생투는 준킬러라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치명타 같은 느낌이라고 어려운 문제는 다 그냥 미친 듯이 어렵고 쉬운 문제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쉽고 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걸 뽑으라 그러면 5단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걸 뽑으라 그러면 이제 4단원하고 6단원을 섞어 놓은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4단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건데요. 어차피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으니까 오늘은 딱 그 실험 3개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유전 파트에서는 우리가 유전 파트에서 4단원에서는 총 5가지의 실험을 배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복제, DNA를 어떻게 복제하고 그리고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는 전사 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RNA, mRNA가 어떻게 단백질로 번역되는가의 과정을 자세히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냥 굉장히 심화해서 가는 거예요. 그 복제 전사 번역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통합과학에서 다룬 내용이잖아요. 그걸 되게 심화해서 가는 건데 걔네 말고 그렇게 3가지에 대해서 그 5가지 실험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는 그 어떻게 우리가 DNA가 유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3가지 실험만 오늘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3가지 다 정리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2가지 정도는 정리를 할 건데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 있고요. 에이버리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쉬와 체이스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2명이겠죠. 이 DNA가 유전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낸 건 사실 에이버리 정도 단계에서 이미 알아내긴 하는데 학계에 인정이 된 제대로 된 실험이 허쉬와 체이스 단계에 와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실험의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그리피스는 어떤 식으로 그 실험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폐렴 쌍구균이라는 걸 실험에 이용해요. 일단 폐렴 쌍구균은 2가지 그냥 표현입니다. 폐렴균이니까 폐렴을 일으킨다는 얘기고
쌍구균은 생김새에 따라서 매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체를 이루는 균은 보통 생김새에 따라서 이름이 매겨지거든요. 간균 하면 막대 모양이고, 구균 하면 공 모양이고, 쌍구균 하면 공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우리가 폐렴쌍구균을 보면 이렇게 공이 두 개 붙어 있는 모양일 때 그냥 공 두 개 붙어 있는 걸로 끝인 애들이 있고, 공 두 개 붙어 있고 얘를 전체적으로 막 하나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공 두 개가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약간 조랭이 떡 같은 모양인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테니까 공 두 개가. 근데 이렇게 생긴 걸 R형균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긴 걸 S형균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이 바깥을 둘러싼 막을 보통 이제 피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피막에 달려있는 게 항원이에요. 그러니까 항원이 피막에 달려있거든. 그럼 우리 생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는 R형균은 뭐가 없다는 얘기야? 피막이 없으면 항원이 없겠죠. 그리고 항원이 없으면 어떻게? 병원성이 없어요. 그래서 R형균은 폐렴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 R형균이 들어오잖아? 폐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면역도 하지 않아요. 항원이 없어서 병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종의 찌꺼기 같은 세포가 되는 겁니다. 아무 기능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혼자 그냥 생명활동이나 하는 그냥 세포가 되거든. 근데 유전자가 거의 동일한데 피막을 갖고 있으면 S형균이 되면서 병원성을 띠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그리피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는 간단하게 쥐한테 R형균을 주사해요. 그럼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쥐가 살겠죠. 네, 쥐는 아무 지장 없이 그냥 살아있을 거고, 그 쥐 안에서는 그냥 번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냥 R형균이 관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쥐한테 S형균을 주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폐렴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쥐 같이 면역이 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면역계를 갖고 있는 쥐 같은 생물은 S형균을 주사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쥐 내부에서 엄청나게 다량의 S형균을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체는 결국 숙주를 감염시키고 그 병원성을 띠므로써 번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S형균이 엄청 많이 관찰이 될 건데, 이 실험이 왜 실험을 하게 됐냐면, 우연히도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뭘 확인을 했냐면, 분명히 S형균이 죽어 있었어. 그러니까 죽은 S형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R형균을 섞어놨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살아있는 S형균들이 관찰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실험을 설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죽은 S형균을 일단 둡니다. 주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죽은 S형균을 만드냐면 열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을 가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래서 S형균을 모아서 열 처리를 해. 그럼 죽은 S형균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걔를 살아있는 R형균이랑 같이 섞어서 쥐한테 주사를 해. 그랬더니 쥐가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죽은 쥐 안에서, 이 죽은 쥐 안에 이제 죽고 나서 그 체액을 뽑아갖고 검사를 해봤더니 다량의 살아있는 S형균들이 관찰되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제 아까는 우연히 관찰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변수가 있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한 거지, 제대로. 그래서 그리피스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냥 그럼 이 S형균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그러니까 S형균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남아있는 어떤 물질이 R형균을 형질 전환시켰구나, R형균을 S형균으로 바꿨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이 지금 아직 뭔진 몰라도 걔가 뭐일 것이다? 유전 물질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이 이전까지는 정확하게 유전 물질이라는 게 대충 존재하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했던 거지, 그게 진짜로 물질일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일종의 우리 컴퓨터의 정보 같은 것처럼 그냥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유전 물질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게 된 실험이 이겁니다. 그렇잖아.
분명히 S형균은 죽었거든. 그러니까 죽은 S형균이 R형균한테 뭔가 얘기해줘서 R형균이 정신을 차려갖고 바뀌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처리한 S형균에 남아있던 무언가의 물질이 R형균한테 전달이 되어야만 R형균이 S형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전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실험이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 그리피스 실험은 딱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더 이상 뭐 하지 않았고 딱 여기서 끝나. 에이버리까지 딱 하고 끝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이제 에이버리는 어떻게 실험을 하게 되냐면 그리피스가 여기서 그냥 저 S형균, 열 처리한 S형균에 남아있는 어떤 물질이 형질 전환시켰고 그게 유전 물질이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럼 뭐만 알아내면 돼? 그 물질이 뭔지만 알아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똑같이 R형균하고 S형균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 S형균을 갖다 놓고 열 처리를 합니다, 일단. 열 처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그 S형균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불로 지지는 거지. 다 죽여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열 처리를 해. 혹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열 처리를 해. 그 다음에 이 열 처리한 S형균을 여러 그릇에다가 나눠 담아. 그래서 여러 그릇에다 나눠 담은 상태로 한 군데에는 이 열 처리한 S형균, 죽은 S 이렇게 표현할게요. 죽은 S형균이 있는 데다가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어요. 실제로 우리가 유전 물질의 발견 이전부터 그래도 우리 체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나 아니면 소화에 관련된 것들이 연구가 더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해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S형균에다 단백질 분해 요소를 처리하는데 왜 했겠어?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 아닐까를 일단 떠올린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 에이버리는 후보를 이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유전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유전 물질의 후보를 떠올려 보니까 결국 이 생명체가 가진 물질 중에 무언가여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게 당연히 뭐겠어?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해보냐면 죽은 S를 또 담아놓고 여기다가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해줍니다. 왜? 탄수화물도 되게 많을 테니까. 사실 인체에는 탄수화물이 좀 적지만 좀 비교적 간단한 생물들은 꽤 그래도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단백질만큼 많진 않아도. 그래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도 처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죽은 S형균에다가 DNA 분해 요소도 처리를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신기했었던 것 같은 게 DNA라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DNA 분해 요소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아. 다만 DNA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몰랐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일단 하나를 해보고요. 심지어 뭐도 하냐면 RNA 분해 요소를 처리한 것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러니까 DNA랑 RNA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분해 요소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DNA, RNA 기능은 아마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일단 설계를 해놓고 이걸 처리해 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다 다시 열 처리를 해줍니다. 다시 열 처리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효소들을 다 파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효소들을 이제 다시 열 처리를 해서 파괴시켜 준 다음에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열 처리를 해서 다시 다 파괴시켜 준 다음에 얘네들을 R형균이랑 섞어서 쥐한테 주사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실험이지만 꽤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걸 쥐한테 주사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 결론이 뭐겠어? 이 쥐는 죽을 거예요. 이걸 주사한 쥐도 죽을 거예요. 이걸 주사한 쥐도 죽을 거예요. 왜?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해봤자 진짜 유전 물질인 DNA가 다 살아있는 거잖아, 이 셋은. 그러면 S형균의 DNA가 살아있을 테니까 걔가 R형균을 형질 전환시킬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개의 쥐는 죽어요. 그리고 죽은 쥐 안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겠죠. 번식을 한. 근데 얘는 살겠죠.
그리고 단순히 G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G 내부에서 그 어떤 살아있는 S형균도 관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DNA가 유전물질이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실험이거든요. 근데 좀 신기하게도 너무 되게 제가 보기엔 정말 너무 잘 설계된 실험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에 이 옛날 과학자 놈의 새끼들은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멍청했던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과학 쪽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과학 쪽 분야는 실제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가 되게 느려. 요즘은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그게 좀 더 심했지. 우리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썰 알고 있잖아요. 뭐 지동설, 천동설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당연해 보이는 얘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되게 늦습니다. 예를 들면 또 비슷한 예로 뭐가 있어. 그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뭐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워낙에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고 그랬을 때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렇게 되게 명백하게 실험이 잘 설계되어 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에이버리의 실험입니다. 근데 허쉬와 체이스가 이제 이걸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걸 제대로 증명한 사람이 되거든요. 허쉬와 체이스 시대에 와서 이제 쟤네들의 실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제 실험은 그리피스 에이버리 실험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될 게 이 두 개, 이 실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제대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아니죠, 다다음 주에 하게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 할 건데,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이 실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면 허쉬와 체이스는 뭘 가지고 실험했을까 한번 생각만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뭐 가지고 실험했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유전물질이 뭔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에이버리에서 실험에 사용된 R형균이나 S형균보다 더 후보 물질이 적은데도 유전 현상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야? 세균보다도 더 후보 물질이 적은데 유전 현상을 하는 바이러스. 그렇지. 그래서 허쉬와 체이스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왜? 바이러스한테는 후보 물질이 두 개밖에 없어. 뭐 단백질, DNA.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허쉬와 체이스가 그걸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다음 수업 때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